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풋볼 플레이오프 시즌이 시작되고 주말이면 온통 스포츠바들은 미어터집니다. 미국 내 가장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풋볼이야말로 미국의 전통적인 스포츠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으면 프로도 아닌 대학 풋볼 시청률이 프로농구나 야구보다 한층 높고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프로야구 인기는 최저로 낮으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새로 영입한 피치클락으로 페이스가 다소 빨라지면서 비교적 성공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풋볼의 인기를 따라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시즌에 쇼헤이 오타니와 야마무라 선수를 영입한 LA 다저 시즌에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연 얼마나 시청률이 높아질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세계도 점점 더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어두운 미래의 상황, 체중 감소 체험 에세이, 빌딩 용도 변형, 뇌에 필요한 휴식, 그리고 오피스 복귀 의무화입니다. 어두운 미래의 상황, 과연 어디가 이런 상황일까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도시인데요.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의 명성이 상당히 하락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JP 몰건의 제이미 디먼 CEO가 한 말인데요.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은 뉴욕시티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느 도시이고 그들의 도시가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는 단연코 안전이 제일이고 직업 또는 직업 창출 그리고 여기에 연관되는 거주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과 주거시설을 강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 샌프란시스코 상황은 최악이라면서 뉴욕시가 오히려 더 나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 숫자를 보아도요. JP 몰건 CEO의 말을 뒷받침해 줍니다. 현재 FBI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범죄율은 뉴욕보다 샌프란시스코가 더 높습니다. 범죄 인덱스로 나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39.6 그리고 뉴욕시는 28.2로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은 22.7보다 양도시 모두 높은 것이죠. 이렇게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최악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요소는 이 돈을 주고 구매 가능한 가격대, 소위 말하는 어포더블한 주택시설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능력 있는 종업원을 고용하려고 해도 그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불가능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죠.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안에는 많은 최고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거주시설이 변하지 않고서는 유능한 인재를 절대 데려올 수 없고 회사는 더 이상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택 문제를 두고는 대도시 이 뉴욕시나 샌프란시스코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문제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주택 가격이 높은 면에서 뉴욕이 전체 1위, 샌프란시스코가 2위, 근데 거의 공동 1위나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합니다. 또 렌트 가격만 보아도 이번에 질로가 내놓은 것을 보면 뉴욕시는 평균 렌트 가격이 3,375달러, 샌프란시스코는 3,300달러,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팬데믹 전후로 1등, 2등이 엎치락 뒤치락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 중에 수많은 기술, 텍 섹터 이 분야가 더 많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원격 근무하는 비율이 한층 더 높으면서 렌트 가격에 더 많은 변화를 자극했죠. 베이에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기업하면 알파벳과 메이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주택 문제를 자체 내에서 해결해 보려고 주택 건설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은 집들은 종업원들에게 물론 제공하고요. 또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런 예로 2017년 알파벳은 그곳의 헤드코르가 위치한 마운틴뷰 시의회와 동의하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0채가 넘는 집을 짓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작년에 개발업체는 더 이상 손을 떼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 구글이 지원하던 추가의 2개의 개발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이건 역시 중단되었고 이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마켓에 도저히 개발의 가치가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땅 주인과 개발업체들에게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다주택 건설 땅 부지를 텅 빈 채 내버려두는 주인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개발업체나 땅 주인이 주택 건설과 공급을 자극한다는 의도이지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생길지는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JP 모건 CEO 강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악순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상업용 건물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직업이 점점 더 사라지고 또 이로 인해서 시정부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다양한 도시 내 서비스들이 중단되어 가고요. 또 도심지로 이주에 오려는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감소하고 이것들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도시는 텅텅 비어갈 것이라는 비난적인 이런 의견이죠. 현재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이런 문제를 멈추게 하려는 무단한 노력은 진행 중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면서 노숙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범죄율은 높이 치솟았죠. 이러다 보니까 시정부는 이런 것을 중단시키려고 많은 것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불과 2020년 기간 동안만 해도 최고 호황을 누리던 곳입니다. 단연코 텍 계통에 뜨겁게 끓어오르면서 가장 컸던 호황 시기였는데 그러다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이런 산업계 종업원들은 원격 근무로 전환하는데 또 이런 면에서는 가장 손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현재까지도 높은 비율이 여전히 원격 근무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 메타 같은 대형 회사들도 종업원 상당수를 레이오프 시키고요. 도심지 안의 사무실 공간도 크게 줄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시내는 많은 오피스 공간이 텅텅 빈 채 남아도는 현상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에 존재하던 문제들과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높은 주택과 렌트 가격, 도심지 범죄, 주택 절도 증가, 그리고 펜타닐 크라이시스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터질 대로 터진 상태이죠. 팬데믹에 많은 도시들이 영향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 미친 여파는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어포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도심지에 새로 직업을 잡아서 온 사람들에게 2가지 옵션밖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비용을 내고 도시 안에 살거나 아니면 가격대가 좀 낮은 그 대신 멀리 떨어진 외곽에 살면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변화는 팬데믹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던 종업원들도 높은 돈을 내면서 시내 안에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출퇴근도 하지 않아도 되게 변한 것이죠. 현재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내 오피스 공간 중 76%는 텍 기업, 산업계에 리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다운타운은 빈 오피스 공간에 미국 내 공실률만 따져봤을 때 최고 35.6%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 여름 정도에 가서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JP 모건 CEO의 말에 틀린 것이 없다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은 뉴욕시보다 더 나쁘다는 입장입니다. 끊임없이 오르는 렌트에 살만한 주택은 적고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샌프란시스코 시 앞에 어두운 미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체중 감소 주사약이 있죠. 흔히 들어본 이름들 오젬픽, 위고비, 만자오로 같은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는 저널리스트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작년 8월에 본인의 허벅지 첫 번째 주사를 놓으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주사를 놓는 순간 본인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과연 앞으로 배고픈 것이 줄어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40파운드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지고 있는 주사 제일 마지막 것을 놓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사가 중단되고 나면 앞으로 배고픔이 되살아나고 예전처럼 먹고 체중이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앞섰습니다. 음식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성입니다. 15년 전 그때 당시 막 30살이 되었을 때 건강한 체중보다 100파운드가 더 나가는 오버웨이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철저히 먹고 다이어트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1년 만에 100파운드를 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에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본인도 본인의 체중이 서서히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44살 당시 체중 상태는 최악에 치달았고요. 233파운드가 나갔습니다. 이 파운드 숫자는 최고로 빠졌을 때보다 무려 50파운드, 절반이 되돌아온 것이죠. BMI 인덱스의 최초로 비만이라는 오비스 수치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방식의 다이어트는 추천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이번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약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진 것입니다. 이런 약들은 음식을 위해서 비우는 시간을 늦춰주고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을 뇌에 알려주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내가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 아래에 깔려있는 생물학적인 변화로 체중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GLP-1이라는 약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오젬픽과 위고비를 내놓은 노르보 노르디스크 제약회사나 만자로를 내놓은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 지금 최고 제약회사로 자리 잡았죠. 근데 이 약값이 한 달에 $1,00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커버를 거부하는 현실에 본인에게도 비용이 제일 큰 요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은 체중의 20%를 줄여준다는 만조르를 선택했습니다. 본인 외에 부모님과 2명의 형제들, 체중과 싸움은 마찬가지면서 가족 내력이 완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본인의 재정을 분석하에 3달 동안 주사약을 구입해서 맞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첫 번째 주사를 시도했습니다. 음식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 본인이 먹성이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주사를 맞고 제일 먼저 느낀 변화는 이 달달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도너츠를 권하자 사양하게 된 자신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음식 맛은 여전히 느낄 수 있었고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양을 한층 덜 먹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많은 의사들이 위의 일부를 절단해내고 섭취하는 음식량이 줄어들고 소화 내려가는 걸리는 시간을 늘려주는 수술, 베리아트릭 서저리에 비교한 것이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일주일 동안 8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그 후 첫 주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지속적으로 체중은 줄어가고, 이렇게 체중이 줄어드는 게 쉬운 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10주 동안 21파운드가 줄었습니다. 이러자 이때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보기 좋다, 부럽다 등등 그 이전에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같은 반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이전에는 그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절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나온 최근 121개 다이어트 연구를 결과를 분석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다이어트로 줄인 체중이 거의 모든 케이스 1년 만에 다 사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15% 정도만이 지속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의 체중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달 주사약을 구입할 무렵 생각이 미쳤습니다. 제약회사에게 생각이 든 것이죠. 본인처럼 이렇게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제약회사가 내려준 종신 형벌은 바로 1년에 12,000달러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아도 이렇게 맞는 주사약 만자로를 맞은 670명 대상으로 보니까 9개월 동안 평균 21% 체중이 줄었고요. 그러나 주사약이 중단되고 난 후에는 대부분 사람들의 체중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17%만이 낮아진 체중을 유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첫 번째 주사를 놓을 당시에도 주사가 중단되고 나면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도도 알고 있었지만 그때 가서는 건강에 대한 변한 본인의 생각과 생활 습관들로 새로운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사가 중단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줄어든 체중에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5년 전에 부인이 사준 마음에 드는 셔츠가 있었는데 약간 타이트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입지 않고 걸어만 두고 언젠가 살을 빼고 입겠다는 생각에 계속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절대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계속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하루는 그 셔츠를 입어보았는데 너무나 잘 맞았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중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이 마치 또 다른 본인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고 표현했는데 저널리스트라 그런지 정말 이 사람의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마지막 3달째 주사약을 구입할 확실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체중 유지가 어렵다는 할러데이 기간을 넘겼습니다. 땡스기빙에서 크리스마스의 뉴 이어스 이브 파티까지 예전에는 이 기간을 다이어트 킬러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보통 많이 마음먹는 New Year's Resolution에 흔히 등장하는 살 빼기, 올해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사를 놓고 거울에 비친 본인의 변한 모습이 눈에 명확했다고 합니다. 얼굴만 보아도 한층 각이 선명했고요.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려 했고 2달 전에 사 입었던 바지가 헐렁거리고 벨트도 이제 마지막 구멍을 사용하게 되고 허리 사이즈도 정말 40에서 시작해서 38, 36, 이제는 34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약의 도움으로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사를 놓고 나서 그 이전 거쳤던 수많은 다이어트 경험을 뒤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수많은 것들,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본인이 믿는다면 성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저로를 맡고 있는 동안 생각이 난 책이 영화화되었던 것이 있는데 로버트 디니로와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Awakenings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신경과 의사가 새로운 약 L-도파를 주면서 동상처럼 굳어져 있던 환자가 마침 잠에서 깨어나듯 움직이게 해주는 영화였는데요. 물론 이 영화 내용에서도 그때 거둔 성공은 일시적인 temporary였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의 새로워진 모습을 앞으로 변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변한 생활 습관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볼 작정이라고 말하면서 이 본인의 경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앞에서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빌딩이 텅텅 비고 공실률이 최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 내 대도시의 샌프란시스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대도시들의 공통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 말한 대로 높은 공실률에 또 이곳에선 사서 거주할 만한 주택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서로 도울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비어있는 오피스 빌딩을 거주지 주택으로 변형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전국적으로 뉴욕이나 LA,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현재 이렇게 비어있는 빌딩들이 이 레지던셜 목적으로 레트로피팅에 이런 것을 자극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장려하는 입장에 바이든 정부도 연방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세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로컬 정치인들도 이 빌딩의 용도를 변형해주고 이 zoning change에 건축 제한도 많이 쉽게 바꾸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오피스 공간을 주거지로 변형하는 것 가능할까요? 또 그렇게 변형이 했다고 해도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여부 등 아직도 많은 상황이 모르는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빌딩, 도심지 개발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오피스 스페이스를 사람들이 즐기면서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노력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말을 하는데 무디사가 분석한 것을 보면 1979년 이후 미국 내 전국적으로 비어있는 오피스 공간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로 들어간 수많은 종업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실이 가장 크죠. 그러면서 들어보신 대로 좀비 타워들을 형성해 버리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지난 22여 년 동안 550만 대가 넘는 숫자의 주택이 이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건설업체가 주택 수요에 발맞추지 못해온 현실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남아도는 오피스 빌딩들을 아파트먼트로 변형이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죠. 이런 현실을 두고 커머셜 빌딩 리스트럭처링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해롤드 볼드윈 씨는 이렇게 간단하다면 누가 고민하겠느냐고 웃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너무나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다고 하면서 오피스 빌딩을 거주지로 변형하는데 이런 데는 정해진 과정이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프로젝트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떨 때는 새 빌딩을 처음부터 짓는 것이 몇 배 더 쉽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심지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제한이 zoning 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정의로 존에 따라 한 가지 빌딩만 들어서야 되는 것이죠. 오피스 빌딩이면 오피스 빌딩, 공장, 아파트먼트, 싱글 패밀리 홈 등. 이런 zoning law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부터 정해진 것인데 그러면서 1950년대 이후부터 가장 이상적인 미국식 아이디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한을 바꾸는 것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건설 산업계 입장에서는 zoning 변형을 신청하는 과정에 또 빌딩 코드에 맞추어 건설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재정상 가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이 중간에 이 법정 소송이라든지 정치 압력, 또 옆에 부동산 주인의 반대 견해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개발업자들에게는 이 처음보다는 한층 더 비싼 프로젝트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zoning이라는 것 도로상 스피드 범프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현재 많은 대도시 시장들이 문제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시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세금 수입이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사실 상업용 재산세에서 가장 큰 부분의 세금을 걷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100% 꽉 찬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먼트 빌딩도 오피스 빌딩에 비교해서 밀도 사용 면에서 오피스 빌딩보다 낫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오피스 빌딩을 주거지로 변형한다고 해도 이 건물들이 있는 위치상 이런 장소는 보통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장소가 많은 경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밀도 높은 도심지 한가운데 위치해 있거나 또 가까운 곳에 그로서리 스토어도 없고
학교도 멀고 등 선호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는 오피스 공간도 주로 이런 곳들은 오피스 파크 단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먼트 위치로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전국 평균 높은 오피스 빌딩 변형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런 도시들은 비교적 오래된 오피스 빌딩이 많은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클리블랜드인데 클리블랜드 같은 도시는 오피스 빌딩을 주거지로 변형하는 최고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토탈 인벤토리가 11%를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면적 면에서 스퀘어 풋 면에서 볼 때는 보스턴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도시 오피스 전체의 3%인 610만 스퀘어 풋 면적을 변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 빌딩을 주거지로 변형하는데 어려움 중 또 하나는요. 화장실이 부족하고 창문이 충분하지 않고 또 창문이 있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뉴욕 맨하튼 빌딩 중 3%, 또 덴버의 다운타운 빌딩 중 2%만이 레지던셜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피스 빌딩과 홈이라는 것, 기본적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빌딩 타입이죠. 자연광 햇빛 부족에 히팅도 개별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야 하고 천장 높이도 달라야 하고 또 전기나 모든 HVAC 레트로핏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커머셜 빌딩의 사실 면적이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에어컨디셔너가 널리 퍼지고 정상화가 되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오피스 빌딩도 창문이 열리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어컨디셔너가 들어서면서 이 한 층에 5,000 스퀘어 풋 정도 넓이에서 이제는 15,000 스퀘어 풋까지 늘어나고요. 이제 창문이 있어도 실내 일하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공실률이 높은 좀비 빌딩들도 그 안에 이 변형하는 컨버전에 준비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아직도 리즈를 유지하고 렌팅하는 남아있는 테넌트들이 있기 때문이죠. 시카고의 65층 되는 건물 안에 최대 규모 3명의 테넌트가 조만간 떠날 계획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빌딩 공간의 50%는 리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용도를 변형하려면 최소한 수년간은 더 기다려야 테넌트들이 다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텅 비어있는 오피스 빌딩의 높은 공실률에 거주지 부족 상황이 절실한 대도시의 두 가지 문제, 이것을 서로 해결할 방법으로 빌딩 용도 변형을 생각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도 다양한 걸림돌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 몸의 어떤 곳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뇌를 충분히 휴식시켜주는 것 아주 절실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뇌에도 좋겠지만 실제 뇌를 쉬게 해주는 데는 모든 것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뇌를 휴식해준다는 이유로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축 처져 누워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한 한 적절한 레벨의 활동도 뇌에게는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것으로 정신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배터리를 재충전시켜줄 수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느 정도 적극적인 액티브한 활동들이 뇌에 좋다고, 뇌 휴식에 좋다고 예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든지 또 높은 산에 하이킹을 간다든지 적당한 운동 등이 뇌에는 좋은 활동이라는 것이죠. 이러고 났을 때 오히려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생기고 좋은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 휴식이라는, 레스트라는 데의 정의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그 다음에 추가로 일하는 것을 절대 부정하는 세대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rest, 뇌의 휴식을 두고 과학적인 뒷받침도 있습니다. 우리 뇌 활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뇌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생각보다 여전히 액티브하고 활동적인데 놀랐다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던 데서 머리를 쉬면서 신경을 덜 쓰는 상태 정신 집중도는 뇌 안의 Default Mode Network이라는 DMN이라는 약자로 오히려 더 활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이곳은 뇌 안에서도 창의력 같은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매일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집중하여 사는 데 목표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의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정신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깝고 낭비라는 견해도 있죠. 오히려 이럴 때 밀린 일을 보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회에 살아온 현실입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야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뇌를 위한 휴식이 생각보다 쉽고 본인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를 쉬어주는데 간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연습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해야 하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다가 한 번씩 초점을 멀리하고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예로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좋은 옵션 중 하나입니다. 페인팅을 한다든지 도자기를 굽기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뇌에 좋은 휴식을 가져다주고 신경을 끊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한 번씩 고려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루하루 생활 중에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를 식히고 잠시 휴식을 가지면 일에 돌아왔을 때 한층 더 에너지가 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룹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주어진 임무에 집중시켰고 두 번째 그룹은 중간중간 5분 휴식을 취하게 만든 것인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던 그룹에서 한층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날 할 일, to-do 리스트를 추천합니다. 리스트는 절대 길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들로만 구성합니다. 그날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매일 일이 끝나고 나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절대 일하는 시간을 길게 잡지 말 것을 권합니다.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일을 길게 오래 할수록 생산력이나 창의력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에 비해서 30에서 35시간 일한 사람들의 생산력이나 창의력이 절대 낮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앞에 브레이크 타임을 말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중간중간에 잠시 큰 숨을 쉬거나 잠시 미니 브레이크를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너지 유지도 좋고요. 피로가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숨 쉬는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커피 브레이크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잠시 90초 정도 시간을 내서 바깥에 나가 공기를 마시고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휴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일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장비, 셀폰, 랩탑을 끄거나 멀리하고 몇 분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 랩탑에 열려있는 이메일들, 뇌에게는 큰 방해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 이메일에 대한 생각 등 에너지를 낭비시킨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럴 때 간단히 노트를 적어가면서 1시간 단위 정도로 적어보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고 나면 본인의 패턴에 윤곽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인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 중 언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은지 확인하고 적절한 휴식 시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정기적으로 휴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vacation이죠. 이것은 절대 긴 여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이라도 시간을 내서 휴가를 다녀왔을 때 얻는 베네핏은 무궁무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절에 한 번 정도 휴식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12,338명의 심장질환 위험도가 높은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을 9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휴가를 가지 않은 그룹에서 사망 확률이 한층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다녀온 그룹에서는 한층 더 행복해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행을 계획한 그룹에서는 여행 가기 전에 나타난 행복지수가 상당히 차이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기는 행복감이 대단히 큰 영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 뇌를 적절하게 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잠자는 방법 외에도 적절한 활동으로 뇌를 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오피스로 출근 복귀를 의무화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오피스로 복귀가 이루어진 곳은 대도시 경우 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함에도 회사 차원의 생산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리세션의 가능성에 또 줄줄이 이어지는 레이오프, 또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들 가운데 주로 화이트칼라 워커들의 경우 오피스 복귀에 상관없이 생산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피스 복귀 의무화를 주장하는 실제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클로락스나 쉐이크쉑의 CEO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로 사람들을 복귀시키는 것이 팬데믹 이후 회사 차원의 앞으로 회복해 나가는 방향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모든 CEO들 중 64%는 2026년까지 가서는 100% 완전히 오피스 복귀를 기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연구팀이 내놓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오피스 복귀는 회사 이득에 무관하고 오히려 많은 보스들이 오피스 복귀 의무화를 부르짖는 이유로 눈으로 매일 볼 수 없어 100% 컨트롤이 힘든 종업원들에게 본인, 이 보스의 위치와 파워를 재확인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전국 최고 대표적인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의무화를 주장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또 이런 것을 두고 간부진이 말하는 것, 종업원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운영진 간부급들의 의견은요, 일하는 종업원들을 눈으로 보기 원하는데 집에서 일하는 것은 능률이 오르지 못한다는 의견이 강하고요. 그런가 하면 종업원들의 입장은 오피스 복귀 의무화는 능률 차원보다는 운영진이 파워와 컨트롤을 위한 이유라고,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오더 내리는 면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또 가운데서 전문가들 입장은 양쪽 주장 가운데 정도입니다. 이 양쪽 입장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중간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를 가진 한 이그제큐티브가 있습니다. 본인은 피츠버그 대학 연구 결과를 안다고 말하면서 회사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서 줄어든 회사 재정과 수익 이유는 회사를 이끄는 운영이 아니고, 그 이유가 운영이 아니고 집에 머무르면서 파자마 바람에 일하는 게으른 종업원들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오피스 복귀를 두고 운영진과 종업원들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곳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마존을 같은 예로 보면 지난달 종업원들 회사 복귀를 강조해 왔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종업원들과 실갱이는 계속되고 있죠. 지난 6개월 동안 원격 근무 종업원들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회사 측은 내놓고 있습니다. 자체 회사 측에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오피스로 출근해서 일하는 종업원에 비교해서 생산성이 18%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간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아시아 국가의 IT 회사 경우도 보면 10,000명 종업원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에서 일하다가 팬데믹 동안 원격으로 집에서 근무한 경우 생산성이 낮게는 8%에서 높게는 19%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산성에서 다소 감소했다면서 집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일하는 시간을 좀 길게 늘려서 해온 추세가 역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생산성 감소에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상당수의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종업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일까요? 이 Employee Surveillanc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직접 로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다양하면서 이것의 효율성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 많은 기업들 원격 근무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을 점점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내놓는 말이 함께라는 togetherness, 또 오피스 문화, 컬처를 강조하는데 실제 이유는 많은 종업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디지털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로볼록스인데 지난 10월 원격 근무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반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최소한 3일을 나와서 일할 것을 오더를 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레이오프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도 역시 CEO는 회사 컬처와 일 종류에 따라 원격 근무가 주로 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나이키 회사 역시 일주일에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에서 나와서 함께 일하는 데서 나오는 파워나 에너지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커뮤니티를 더 강화하고 연결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메타 역시 오피스 복귀 의무화에 가장 앞서는 곳인데 일주일에 최소 3일 출근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 숫자는 팬데믹이 멀어지면서 점점 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에 피츠버그 연구팀은 어떤 종류든 의무화를 주장하다 보면 각각 정해진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직장을 떠나는 종업원들도 나타날 것이고 더욱이 요새같이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데 가서 직업 찾기는 그 어느 때보다 쉬운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피츠버그 연구팀은 회사 차원의 종업원과 운영진 간의 올바른 밸런스를 유지하기를 강조합니다. 의무화라는 mandate보다는 자석의 의미 magnet을 더 지지합니다. 좀 더 오픈되고 유연성이 있는 일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멀리하는 옵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이전 오피스 출근에 일하던 사람들이 생산성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할지언정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팬데믹 이전처럼 다시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복귀해서 일하는 상황은 본인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억지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팬데믹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원격 근무, 리모트 워크가 이제는 고용주와 종업원들 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기억도 서서히 지나가면서 오피스로 정상적인 복귀를 원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원격 근무와 오피스 출근으로 인해 생산성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고용주들과 종업원의 입장은 현저히 차이나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최고 자극 요소가 되어버린 원격 근무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원격 근무로 인해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일한다는 모습을 언급하는 고용주에게는 절대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분야 전문가 입장은 고용주와 종업원의 중간 입장에서 두 가지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방식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에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이 오피스 복귀를 의무화해가면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종업원들은 다른 옵션을 찾게 될 전망이 많아 보이는 현실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